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부채를 늘리다 보니까 신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수요가 굉장히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가 10억에 산 집을 50억에 사줄까요? 빚에 대한 무게감,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터지는 은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지금과 같은 불장이라고 할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평사님도 요즘 유튜브 채널 박감사 리얼아이 구독자 11만 명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요. 직접 몸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 채널에 원래 이렇게 안 좋은 댓글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조회수도 올라가고 반대적인 의견을 내시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회수 올라갔다는 건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조회수 올라가는데, 댓글이 안 좋았다는 거는 어떤 네 말 다 틀렸다.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니. 오늘 뭐 자세한 이야기 했지만 입장을 바꾸실 생각 있나요? 저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주 정도 지났는데 집값에 어떤 변화 요소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 정권이 교체가 됐고 이제 정부가 조금 안정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어떤 경기 부양책을 펼칠 거고,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 그렇죠.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이제 폭등기가 재현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늦기 전에 빨리 선점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좀 불안해하면서 매수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심리가 많이 자극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5년 1월에서 지금 6월, 지금 벌써 26일, 6월 말인데, 그럼 22일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에 사람들의 심리, 불안 심리가 있다고 하셔도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호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을 잘 이제 장기간 어떤 추이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정책 금융을 많이 풀어서 상반기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가 금융이 닫히면서 하반기에 소강 상태로 빠지는 현상,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지금 경제 상황상 가계부채의 한계 상황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채 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또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은 상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국면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고 이제 적용받는 금리가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현상, 어떤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자극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3월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높은 금액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대출을 더 많이 끌었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돼서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이런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됐었는데, 그때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던 명분이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동력이 좀 약하기도 하고,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이 국면에서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보여지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래서 해제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발표를 했더니, 이제 이 시장을 겪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꽤나 오랜 시간 침체를 겪고 있고, 기존에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 때문에 신축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고 잔금까지 치르는 상황까지 오신 분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실제 집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또 기축의 가격이 많이 빠지고 아예 매매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을 꽤나 오랜 시간 겪었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수도권 일부, 또 서울의 외곽 지역, 노도강에 한참 연끌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뭐 송도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반토막에서 아직도 거래가 확 살아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결국 시장이 침체됐을 때 이 하방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더 올라간다, 이런 믿음이 생겼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됐을 때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니까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지방에 이런 물건 갖고 있어봤자 안 되니까 나는 그리고 여력도 있고 나중에 내 자식한테 물려주더라도 이 똘똘한 한 채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때 사두면 굉장히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지금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안 팔리던 집들이 팔린 거잖아요. 그럼 팔렸는데 팔리고 나니까 이 가격에 팔리네. 나는 더 비싸게 팔 거야. 호가는 올라가고. 그럼 호가가 올라가니까 지방에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패닉이 되겠죠. 더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과열 조짐이 나타나니까 바로 또 이제 해제를 했잖아요. 이런 시장의 어떤 충격?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잠잠했던 시장에 어떤 돌이 던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묶었죠. 그래서 바로 묶였지만 그 묶인 후가가 묶이고 나서 이제 이미 그 사이에 거래를 체결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이제 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 이렇게 오르는데 강남이 뭐 지금 갑자기 뭐 작년에 대비해서 뭐 5억이 올랐다, 10억이 올랐다 이 가격에 사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마음에 이제 그동안 매매를 준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거래가 있을 수 있었고 또 매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장기간 방매를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니즈가 맞아 떨어지니까 거래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이 막히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대선 이슈가 같이 겹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슈가 겹쳐지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험칙으로 어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희망적이다.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가격이 많이 조정된 지역들도 있고 이런 지역들의 거래가 쌓이면서 일정 부분 거래량이 좀 증가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감평상님께서 일시적 현상이랑 코멘트 해주셔서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면 요즘에 최근 서울 아파트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거품이 존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가열 현상이 단기에 그친 아니면 장기화된다고 보시는지. 장기화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장기화는 아니다. 당연하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가 굉장히 자극된 상태. 예, 이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심리를 지지시켜줄 수 있는 거는 결국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 상승세가 강남권 넘어서 마용성에도 이제 번졌고 요즘에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 등 중상급지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라 그렇다면 비강남권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더 커질까요, 앞으로? 일단 신고가 행진이라는 것들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세요. 실질적으로 집을 매입을 해서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간 가격에도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누군가 사준다니까 기분은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고가를 우리가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아파트의 거래량을 기준해서 봤을 때 아파트의 거래량은 전체 수 대비해서 3%의 어떤 회전율로 시장이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3%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년에 300%에서 500% 정도의 회전율을 보이잖아요. 사고 파는 거래의 빈도수와 이런 것들이 전체 수 대비해서 얼마나 되느냐를 했을 때 3배에서 5배 정도. 즉 그 가격에 꾸준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팔리는 시장이라고 보면 이 아파트 시장은 전체의 아파트 중에서 3%만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마치 이제 표준화된 형식, 뭐 방이 3개, 화장실 2개, 연식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묶어서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서 다른 부동산 그래서 상품에 어떤 분들은 급하면 그 아파트 보지도 않고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시는 거는 주식하고 다른 게 이 전체 물량 중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3%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주식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냥 그 어떤 통장에 갖고 있는 거고 계좌에 갖고 있는 거고 집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계속 자기가 써야 되기도 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용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거래되는 거는 3%에 불과해요. 근데 그 3%의 거래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군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떤 표준적으로 이 가격이 표준적이다라고 받아들여지기에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고가에 대한 거래를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으면 거기 아파트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래는 저가, 남들이 별로 관심 없는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이 빠진 금액에 거래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보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강남에 지금 뭐 지방에서도 다 알고 있는 뭐 아리팍이었죠, 처음엔. 근데 아리팍, 그쵸. 아리팍도 이제 10년이 넘어갔잖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대표하는 아파트로 칭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신고가는 대부분이 원베일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그냥 왜곡될 수 있는 거에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신고가 기사를 접하고 그 가격이 마치 이 시장에서 전부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격이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니까 아 이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이건 지금 싼 거다. 근데 그 전에 거래가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전체의 3%인데 특히 뭐 자기가 뭐 원베일리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엔 거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매도자의 내심의 가격과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자체가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더 높은 가격에 사준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거래가 이제 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고평가되게 만드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에 기대서 어떤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간평사님은 요즘 많은 분들이 불장이라고 이제 불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이 상승은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 이제 하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이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그 근거를 좀 들어볼까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분명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떻게 집을 샀는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집을 산다는 거는 내가 매수자의 입장, 사려는 사람의 입장이어서 집을 사잖아요. 근데 사고 나는 순간 나는 다시 판매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잠재적인 그렇죠. 판매자. 그러면 내가 살 때 이걸 어떻게 샀느냐? 내가 이걸 살 때 어떻게 샀어? 내가 돈 모아서 대출 받아서 모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모은 돈 플러스 대출을 활용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출은 어떻게 받았었느냐?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형태는 내가 얼마를 벌든 간에 상관없이 이 집값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얼만큼 빌렸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어떤 소득을 보지 않고 대출의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소득보다 집값이었다. 대출의 그쵸? 구조가. 대출의 구조가. 그리고 이 집이 팔렸을 때 전부 다 상환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돈을 마구마구 빌려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리는 시장은 전체의 3%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팔리는 나머지 97%는 이 빚을 언젠가 팔릴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그 감당 능력 자체를 보지 않고 빌려줬고 그 빌려준 규모가 GDP 대비해서 지금 2배 가까이 된 거죠. 2배. 가계부채가 2014년도에 1,000조를 넘었다고 했을 때도 이게 우리 소득 수준에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장이었어요. 2014년도에. 근데 2024년도에 그 규모가 1,900조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났죠. 2024년에 네. 1,900조. 2,000조 가까이 가계부채가 규모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만큼 어떤 가계부채가 근데 왜 늘었느냐? 원인의 대부분은 주담대.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유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내가 뭔가 큰 물건을 사는데 빚을 지잖아요. 그게 집이죠. 그게 뭐 귀금속이겠어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빚이 늘어난 게 집을 사기 위해서 늘어났고 그 규모가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고 또 이거 외에도 예전에는 전세자금에 관해서는 자본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 단계로 돈을 모으는 축적의 과정. 내가 전세집 1억 전셋집에 살다가 돈이 좀 모이면 1억 5천짜리로 옮겨가고 뭐 2억짜리로 옮겨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내가 살만한 위치고 내가 필요로 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무리를 해서 즉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형태 이렇게 어떤 집을 매매로 넘어가기 어떤 중간 단계적인 역할 그게 이제 전세금이었고 자본의 성격이 충실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게 200조가 넘어가거든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그리고 집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레버리지잖아요. 그만큼 타인의 돈을 빌려서 이 집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민간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의 규모가 1,000조가 됐어요. 지금 이것도 빚인 거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빚 상환에 대해서는 이제
논외로 되어 있는 규모의 어떤 빚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도 가계랑 동일시되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1,000조가 됐어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중 중에 임대업 부동산의 비중이 40%가 넘어가요. 즉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어떤 대출이 금지됐던 시기에도 임대사업자를 설립을 해가지고 아니면 주택에 대한 대출을 우회적으로 많이 대출을 끌었었잖아요. 네. 즉 지금 불장이라고 해서 올라간 금액 이전에 더 자기가 낮은 금액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이 참여했을 때 끌어들인 빚이 지금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가격을 그대로 내가 누군가가 사주려면 그만큼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부채를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연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건전성에 대한 부분,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너네 그만큼의 부채 감당 못할 거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부채가 늘어났을 때도 오죽하면 5대 은행 부행장들 다 모아놓고 너네 6조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네. 6조 늘어난 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 자체적으로 관리해라 이런 정도로 부채 한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럼 내가 이제 이걸 매매를 하려면 누군가 소득이 그러면 과거 내가 샀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가. 뭐 엄청 올라간 시대는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내가 샀던 것만큼 그 가격을 빼주려면 그만큼 대출을 끌어내거나 이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대출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누군가 끌어와가지고 이 집을 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에 갇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채, 그 안에서 가계대출, 뭐 전세 레버리지, 자영업자 대출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급하게 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게 수요가 계속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급은 부족하고. 근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공급이 조금만 돼도 엄청 넘쳐나는 게 공급이고 지금 그게 지방의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방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집이라는 재화가 주는 그 궁극적인 효용이 뭐냐면 누군가 사는 거거든요. 그럼 최종적인 소비자는 거기에 살 사람이에요. 그 살 사람의 없는 시장에 공급이 된 거예요. 잘 팔린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안 팔리고 쌓여있고 그게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도 그럼 뭐 계속 이랬었던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하락기에 지방에 뭐 아파트 사면은 피 받고 팔 수 있다. 풍선 효과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대출도 되고 내가 계약금만 치르면 나중에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초기에 치고 빠진 사람들은 돈을 벌기도 했었고 뭐 이런 시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그럼 어떨 때 자극이 되느냐. 내가 사람 수도 중요하죠. 일단.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인구는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네.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가 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참여했던 어떤 뜨거웠던 시장에 그러면 어떤 수요가 참여했는지를 보면 예전에 우리는 이제 집을 살려면 엄청 비싼 거니까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모으는 시간에 갖지 않은 사람들마저 다 뛰어든 시장이에요. 그게 영끌이잖아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대출을 그 소득으로 축적한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을 더 대출로 끌어가지고 집을 사는 수요로 참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수요자라기보다는 판매자예요. 공급자로 바뀌었어요. 그 수요의 수가 줄어든 거죠. 이미 구조적으로 수요의 수가 이제 원래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그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사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빚을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추가적으로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또 집을 사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현금을 가지고 있고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요자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어떤 분들은 외국인이 와서 사준대요. 근데 집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엄청 뜨거운데 나머지 주택 시장들은 굉장히 또 소외되어 있잖아요.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 준주택의 형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요가 없고 단독주택 이런 것도 뭐 십수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 시장이 그럼 이 아파트라는 어떻게 보면 고급화된 주택 시장이죠. 그 주택의 유형 중에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판매자로 돌아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매자로 돌아선다는 거 왜 그러냐? 이 집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자산의 한 70%가? 그쵸.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이 자산,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집을 팔 일이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인구가 늙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노동을 하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노동을 하기 힘든데 부양해야 되는 사람은 많은. 그러면 쓸 돈을 마련할 방법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죠. 즉 수요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공급의 측면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공급 자체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공급 부족 이슈를 워낙 많이 얘기를 했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먼저 집을 분양받아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네. 이렇게 시장이 과열이 됐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멈추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공급은 물리적인 주택의 수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양호한 형태의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 많이 공급된 수년간 공급된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뭐 강패사님 말씀드리면서 공감이 가는데 10년, 20년, 30년 장기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2, 3년, 뭐 5년 내에 사람들이 인구가 갑자기 우리가 5천만 인구가 갑자기 4천만 되고 3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보다는 단기에는 좀 작을 수 있잖아요.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어떤 변화, 그렇죠. 변화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열됐던 시장 뭐 한 달에 서울의 아파트가 15,000건씩 거래되던 시장 그게 이제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만의 여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 버린 시장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럼 그들이 또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더 어린 애들 지금 얼마 안 되는 애기들, 걔네들이 커가지고 이 애들의 부모가 이제 집을 더 사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이 있거나 뭐 이렇게 돼서 수요가 이제 있어져야지 뭔가 매매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사줄 수요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더 오르니까 뭐 나 치고 빠지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300배, 500배 치고 빠질 틈이라도 있지. 집은 3%예요. 100채 중에 3채가 팔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100채 중에 3채가 팔리는 시장에서 내가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어떤 자금 운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굉장히 무거운 자산인 부동산을 치고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전문가들도 얘기하시는 게 이 집값 상승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방과 서울이 있으면 지방은 많이 오르지 않거나 침체되어 있고 서울이 더 오르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이제 뭐 인천과 그 안에서 경기가 서울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서울에서도 외곽과 안에가 있어요. 핵심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핵심지 쪽으로 다 갈수록 더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3%밖에 이제 수요도 줄어들고 한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수요가 요즘에는 좀 핵심지로 다 몰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곳의 집값이 오르기에는 충분한 수요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동산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성이라는 게 있고 특정 지역의 어떤 공급을 확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정 수요가 몰리면 거긴 과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왜 그럼 서울만 그러냐. 서울은 지금 다른 지역들은 초토화되는 모습을 이미 겪었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마치 안전자산, 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서울이구나. 또 강남 3구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금이다, 금. 금이다. 금과 지방에서도 같다. 이제 금 모아가지고 이제 서울 가자. 아니, 그러니까 집을 사면 금을 사는 것과 같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같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영끌해서 그러니까 영끌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서도 자기 자산 뭐 몇 억 모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다 투입을 해서 지금 말하는 30억의 집을 사면 이게 50억이 될 거고 100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착각하는 게 부자가 그러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말고 나랑 똑같은 사람 말고 나는 지금 영끌해서 막 힘들게 이자 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척척척 살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부자. 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느냐. 나보다 더 부자가 다 어디 살겠어요. 서울에 75%, 서울 경기 수도권에 75%가 살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사람, 그 부자의 자산 구성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거주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이걸 갖고 있어요. 사줄 여력이 없다는 거군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이 갖고 있는 거주용 부동산에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가. 좋은 데 갖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 사람은
30억에 샀을까요? 50억에 샀을까요? 예전에 10억 할 때 샀겠죠. 아니면 더 그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그냥 거기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이걸 50억에 사줄까요? 70억에 사줄까요? 네. 지금 뭐 돈 복사라 그러잖아요. 주식시장 요즘에. 돈, 뭐 넣기만 하면 막. 지금 뭐 한 달 만에 400포인트 올랐어요. 뭐, 코스피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자산시장의 다른 측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수많은 투자 상품들이 있는 시장에서 내가 10억에 산 집을 50억에 사줄까요? 제가 아까 이제 부자의 부동산 구성을 얘기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용 집, 또 투자용 주거용 집, 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투자용은 왜 샀을까요? 자기 자식 주려고 산 거죠. 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나보다 훨씬 저점에 들어와서 이미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30억에 사고 뭐 50억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아니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또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거래가 빈번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아무리 강남 3구라도 수요가 없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강남 줄어든다. 3구에 예전에는 강남 3구에 아파트, 또 신축의 아파트, 고급화된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다 재건축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재건축의 대상이었던 아파트들이 다 우리 단지가 최고야라는 모든 하이엔드 어떤 시설들을 갖춘 채 시장에 예전의 집보다 더 많은 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내년에 반포에 또 일반 분양만 18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죠. 네. 또 방배에도 또 추가로 들어오죠. 한 5천 가구 일반 분양 물량, 3천 가구 일반 분양 물량이 있죠. 잠실도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압구정도 지금 하겠다고 막 다 하고 있죠. 한남 같은 데도 들어오죠. 어디가 하이엔드고 어디가 최고의 집이죠. 그들 간에 그러면 서로 우린 거기보다 좀 못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만큼 하이엔드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층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 한정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지금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런 걸, 근데 나는 그 집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네. 뭐 투자를 했으니까, 재건축 투자를 통해서 네. 예전에 뭐 이제 굉장히 오랜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이제 분양을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의 집을 이제 누군가 그게 사줄 때까지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공급층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이랑 27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고 하고 실제 인허가 물량도 적다면서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 제가 공급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상대적이라고 상대적인 말씀드렸잖아요. 거. 일단 절대적으로 이전 연도보다 적은 건 맞나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그럼 전해보다 적다. 네. 이거잖아요. 그럼 전해가 언제냐? 집값 과열기에 분양됐던 수많은 물량들이 있었던 서울 분양 물량이 1년 평균에 4만 5천 가구? 뭐 이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과연 적은 거냐? 이거보다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10년 평균으로 보면 계속해서 공급이 많았어요. 그럼 집이 한 번 공급되면 뭐 우리가 뭐 새우깡 먹어치우면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적된다?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 해에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네. 공급 부족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물량 그러면 인구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이 공급의 양이 부족하냐 적으냐 이걸 봐야 되는데 26년, 27년에는 공급 물량이 적은데 그 전에 많았겠죠. 네. 몰려가지고 많이 했으니까 이게 또 재건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뭐 부담금을 좀 적용되는 시기, 인허가 시기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몰려 있거든요. 네. 공급 물량들이. 근데 그때 과잉 공급이 돼서 뭐 그럼 역전세 네. 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년간에 쌓여있는 물량들을 봤을 때는 그게 과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1000만 인구는 아니죠.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버금가는 많은 지역들이 공급이 많이 되면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경기도권으로. 경기도에 거기들은 그럼 안 좋은가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뭐 예를 들면 판교 뭐 이런 데는 뭐 너무 잠실보다 좋죠.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남하고 버금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광교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네.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물량들이 수많은 물량들이 부동산 화랑을 타고 공급이 됐어요. 네. 그럼 서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서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죠? 1인만 많이 살죠.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데 1인 가구의 어떤 통계를 보면 1인 가구는 사람들이 이래요. 뭐 김 작가님처럼 돈 잘 버는 1인 가구 많다. 네. 프리랜서 해서 막 떼돈 벌어가지고 코인 투자해가지고 내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적진 않죠, 당연히. 저도. 네. 그러니까 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일확천금을 얻은 젊은 세대가 많다. 맞아요. 1인 가구가 많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전체적인 1인 가구를 보면 최저시급. 대부분은 원룸에 거주하고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렇죠. 저도 뭐 서울에 혼자 살 때 원룸,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 많이 살았죠. 그렇죠. 월세를 주로 주거의 형태로 택하는 이런 사람이 서울에 사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그럼 서울에 사는 나머지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이미 집 갖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잖아요. 말씀하신 거 생각나요. 이거는 뭐 조금 논의 얘기이긴 한데 제가 강남에 사는 형님이랑 도산대로 쪽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거기 되게 약간 유명한 카페였어요. 그게 젊은 분들, 남녀분들, 20대, 30대 분들이 다 뭐 엄청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막 이제 카페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 형님은 근데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딱 제 앞에 앉아서 커피 먹다가 도윤아, 이 중에서 여기 사는 사람 몇 명일 것 같니? 아, 그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고가의 가장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죠. 우리가 소비하는. 그게 집이거든요. 그 집을 그렇게까지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하게 존재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땡빛 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집값 상승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상승할 때도 하락을 얘기하신 분이 출연했고 하락할 때도 상승 얘기하신 분이 출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절대적인 것만 보지 말고 상대적인 것도 봐야 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수치에도 눈이 갈 것이고 플러스로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되게 불안하잖아요. 요 두 개가 만나면 요런 것들이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막 전문가들이 집값 내년에 내 부동산 지어지는 거 서울에 없다. 지금 계속 줄어든다. 근데 이 전문가 인터뷰 좀 덜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전문가 얘기하면 대부분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올라갈 때도 항상 전망은 오른다예요. 그건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연도별로 그 연말쯤 해가지고 전문가 전망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오른다고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오른다고 해요. 그 오른다는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근데 그런 어떤 지금의 상황은 심리가 정말 또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만난 분들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디벨로퍼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금융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어디 40억 팔렸대 그래서 이제 강남은 이제 넘사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대감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또 회장님이 이제 제조업이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은 이미 돈을 많이 벌면서 애를 키워놨으니까 나름의 이제 큰 기업 다니고 또는 이제 전문직하고 이러니까 이 제조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처분하고 강남 3구의 집을? 그래서 이걸 처분하고 압구정에 아파트를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지금 다 사라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평생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산 시장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또 한 예로 이건 이제 인터뷰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떤 분이 이제 좀 젊은 분이죠. 두 부부가 뭐 소득이 뭐 한 1억 좀 넘게 되는. 둘이 합쳐서? 네, 뭐 그냥 중간 정도 사시는 거죠. 그 정도면. 서울에서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강남에. 뭐 아마 국평형이 뭐 27억에서 28억 정도 기준이 될 거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30억 정도의 가격으로 아마 분양이 될 건데, 그 금액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거 받으면 이제 50억, 70억이 될 거예요. 로또 분양인 거지. 그렇죠. 근데 돈이 있겠어요? 물론 투자를 해서 이제 자기가 집을 사고 팔고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게 있다.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20억이 넘게 필요하잖아요. 대출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20억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시댁에서 한 5억 해줘라. 친정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구를 한 거죠. 요구를 한 거예요. 친정에는 부모님 집 처분하고 우리 모시고 살 테니까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걸 분양받자. 이런 정도인 거예요. 이 시장이 정말 그냥 마치 가열되어 있네요. 이 로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해서라도 이걸 잡지 못하면 나는 기회가 없다.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투기적인 양상, 투기적인 시장의 끝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심리를 빨리 꺼트리는 무언가가 액션이 나와줘야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뭔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그렇죠. 아직 뭐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고 굉장히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무언가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조금이라도 어설프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고 시장이 더 과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공급에 대한 측면을 걱정하니까 공급을 확대하겠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주거라는 게 어떤 사람은 하이엔드 아파트에 살고 싶고 최고급 주거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사는 사람들도 집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의 주택을 확대하겠다. 이게 원래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될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든가 이런 초고급 이런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려면 서울에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근데 서울에 빈 땅이 있나요? 많지 않죠. 그래서 유휴부지 같은 거 국가가 갖고 있는 거 개발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공급 확대 대책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민간 개발이거든요. 이미 땅을 누군가 깔고 앉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시킨다. 더 추가적인 뭔가 인센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들 공급 확대적인 측면은 크게 뭐 달라질 게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인센을 주겠다 뭐 이러면은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또 과열이 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그럼 이건 기본적인 추가 비용, 초기 비용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팔 때 분양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줄 사람도 없는데 그 가격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대책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해도 뭐 공급이 뭐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효과 없다. 결국 집값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는 시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과 공급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 이 두 개가 맞닿은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이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럼 뭐를 터치하느냐? 그럼 살려고 기꺼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련하는 돈. 능력껏 마련해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 문제도 진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돈을 빌려줄 때 빌려 쓰는 거 능력에 맞게 빌려 써라. 그렇죠? 자기가 필요로 하다는데 갚을 능력이 있고 이 사람 믿어도 되고 하면 은행에서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행 너네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부실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라. 뭐가 있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나갔을 때 이게 과열되는 어떤 유동성이 과도하게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줄여라.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본금을 쌓아라. 또는 시스템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경기가 빠졌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금융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대비금을 쌓아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가계대출 같은 경우 위험도가 어느 정도냐.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부실이 안 나잖아요. 근데 부실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는 게 있어요. RWA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주담대 뭐 이런 데 15%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라. 그러면 당장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은행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은행이 뭐 가게만 대출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도 대출해주고, 뭐 여러 가지 대출들이 있는데, 그 대출의 상품 중에서 이걸 많이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돈을 더 많이 쌓아놔야 돼. 돈을 더 많이 쌓아놓으면 빌려줄 여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빌려주는 것보다 저기다 빌려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네? 그러면 자금 자체가 가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빌려주는 자금으로 더 늘어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절을 해서 대출의 양을 줄여갈 수 있는. 개인은 원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많겠죠. 빌려주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빌려줘.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금융적인 제재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저라면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을 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을 막는다는 게 대출 해줄 수도 있죠. 전세 대출. 그렇지만 지금의 전세 대출은 대부분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은행이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거 부실 나면 허그가 보증 썼으니까
보증성 기관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대출을 해주듯이 전세 대출 해줄 때 이 사람 신용도 보고 상황을 보고 돈 빌려줘. 원하는 거 다 빌려주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은행이 봐서, 이 사람은 은행이 그것만으로 지금 수십 년간 해오면서 그 노하우가 있는 집단이잖아요. 거기서 이거 보고 이 사람 전세자금 필요하다는데, 이 정도 뭐 1억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한 5천만 원을 빌려줘도 되겠다. 5천만 원 빌려주면 되죠.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능력에 맞게끔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거고, 그게 그 금액에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이루어지면서 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좀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급과 대출금 추가적으로 좀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뭐 연끌이나 편입방이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수에서 대출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이것만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것만으로 약하죠. 왜냐하면 지금 DSR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이게 결국에는 금융위기 때 이제 못 갚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위기가 터졌던 거고 그 부분을 좀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버는 거 대비해서 이 빚을 갚는데 얼만큼 쓰느냐. 그럼 사람이 사는데 뭐 먹고 쓰고 뭐 주변 챙기고 뭐 하려면은 필요한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버는 돈의 60%. 나머지 40%만 빚 갚는 데 써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DSR이 40%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따졌잖아요. 그걸 안 따지는 자금이 너무 많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정책금융 같은 거, 모기지 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DSR. DSR이 적용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전세대출도 DSR 적용 안 되고 그걸 안 보고 이런 거는 그럼 빌려주는 기관한테도 이거 예외 적용해서 빼주니까 이거는 너네들 평가하는데 지표로 안 들어가 이러니까 이런 거 그냥 나갈 수 있는 거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된다? 이거 도입이 되면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꺼지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받기에는 좀 미약하다. 네. 그렇지만 영향은 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 1억 연봉 소득자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또 대출을 최대 한도를 원하고 이런 시장인 거죠. 근데 최대 한도를 원했는데 그 한도가 줄어들면 자금력이 그만큼 부족한 거니까 시장에서도 그 자금력이 땡겨와야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못 파는 거죠. 그 가격에. 이런 시장이에요. 그럼 공급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좋다고 보시는지 이게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반 제 주변 지인들도 어쨌든 집 지어지는데 근데 최소 3년, 4년인데 이 단기간 3, 4년 동안 집이 없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심리라는 게 불이 붙으면 정말 사람들이 진짜 주변에 다 죽어나가야 심리가 꺼진다고 할까? 지금 불이 많이 붙은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불이 붙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제의 축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경기와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따로 놀 수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따로 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 지금 한 달 만에 400포인트 올랐지. 물론 서울에 좀 해당되는 건 집값 엄청 올랐지. 근데 경기는 안 좋고 내수시장 박살났고 한국은행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반토막으로 이제 전망치 발표했죠. 경기 성장률을 1, 4분기 만에 2%대에서 0.9% 1.2% 이렇게 낮췄잖아요. 0.9% 정도 하락을 시켰는데 그만큼 앞으로의 상황이 더 부정적이다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도 사실은 뭐 인플레가 완전히 잦아든 것도 아니고 어떤 환율적인 문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의도적인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다른 나라 통화들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통화랑 미국 달러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굉장히 절하됐다는 걸 그냥 바로 보여요. 그 정도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원화 약세를 보이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하는 총재가 제발 얘기하는 게 이 유동성, 이렇게 피 같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과열에 쓰이고 어떤 부채의 증가에 안 좋은 신호로 나타나고 통화 정책의 이 효과가 환율에
뭐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걸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놔라. 또는 이번에 또 얘기한 거는 정책금융 잘못됐다. 가계부채 이렇게 늘어나는데 DSR 적용 예외 두고 이 정책금융이 결국 어떤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고 시장을 다시 과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발 좀 조치를 해달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는 총재가 무슨 부동산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자금이 어떻게 그렇게 과열되는 부분이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 심리가 이제 안 꺼지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주식은 기업의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잘하면 뭔가 해내면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은요? 집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증시에 가는 게 돈이 가는 게 더 좋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증시의 과열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실질이 받쳐지지 않으면 또 꺼지고 또 이 기회에 뭐 외인들한테 탈탈 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비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시에 가는 게 전체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말씀해 주셔서 지난 5월에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한두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펼쳤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 몇 번 더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전세 매매 수요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금리가 하락하는 게 부동산의 상승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금리도 많이 내려갈 거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 금리라는 거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조달 금리에다가 추가적인 이윤과 어떤 수수료 비용들을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 그걸로 이제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오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이자를 줘야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조달금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어떤 시장의 가계부채 상황의 문제 때문에 부채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대출을 그래서 은행 차원에서 금융권 차원에서 대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가고 있는데 적용되는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지는데 시장의 어떤 이 심리적인 과열 상태가 꺼지지 않으면 일정 부분 좀 과열이 좀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간평사님은 올해 하반기랑 내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집값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거래 자체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는 게 호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부 지속될 수 있다. 될 수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거래량은 근데 이미 좀 이번 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긴 하잖아요. 토지거래제 허가제 해제하고 다시 막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조금 하향으로 내려오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매매 가격 평균 매매 가격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보면 그 최고점을 찍었던 게 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됐을 때 그 시점에 이제 매매 평균 가격이 높았다가 이제 좀 내려오는 현상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매매가가 높았던 거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팔리면서 전체적인 거래 양 중에서 비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매매가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이제 뒤따른 후속적인 패닉 바잉에 대한 조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거래는 여기 말고 이제 그 밑에 지역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우니까 금액대도 높고 이제 참여하기도 어려운 구조니까 이제 그게 내려오면서 매매가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경기 상황이나 어떤 대출의 상황 우리가 이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확실한 신호가 나와 준다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안정된다는 게 지금 집값에서 좀 정체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하락을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정체가 좀 되다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락으로 간다면 혹시나 뭐 큰 하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의 하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과열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경착륙으로 나타날 거고 이거를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금융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즘에 사람들이 똘똘한 채 선호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계속 되나요? 그 똘똘한 한치를 선호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환가가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적인 마지막 시장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원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똘똘한 한치라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그 시장에서 더 이상 환가될 수 없는 금액을 기대하면서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단은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때의 똘똘한 한치지 지금과 같이 과열돼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들은 이미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막 뜨거워진다고 해도 여전히 꿈쩍 안 하는 시장이 태반이잖아요. 뭐 서울 외에 뭐 어디가 뭐 그런가요? 그런 시장들을 봤을 때 지금이 과연 타이밍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강평사님은 현재 부동산 강세가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 전체를 확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토제 확대 가능성 높은 지역은 또 어디가 될까요? 요즘에 더 딴 데도 꿈틀꿈틀하니까 토제 확대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확대가 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일정 지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를 묶는 형태 뭐 이런 것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라면 서울 전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리수긴 해요. 이제 강남 3구를 예전에는 이제 어떤 특정 동을 묶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과열이 되니까 전체를 묶어버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그 시장을 일단 진정시키려면 이제 그 정도의 과도한 강력한 수단.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더 심화될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고 좀 하락으로도 생각하시지만 이 둘 간의 양극화는 더 좀 좁아드는 건가요? 아니, 이건 앞으로 어쨌든 시대적인 방향, 장기적인 흐름에서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 지금의 격차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격차는 좀 줄어들어야 하겠죠. 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너무 서울 집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뭐 부산,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도시. 이런 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힘없이 좀 맞아요.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옛날만 해도 부산에 뭐 해운대, 마린시티는 좀 막 집을 사고 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좀 그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다 그냥 서울 그냥.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 막 재개발도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말했는데 부담금도 너무 많고 뭐 분양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부담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어떤 추가적인 엄청난 이득이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주택 시장의 실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집이라는 게 최종 수요자가 결국 살아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살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집을 어떤 그 계층별로 있는 그 주택의 많은 주거 유형 중에서 특히나 이 특정 부분을 수요해 줄 사람은 더 없다라는 게 이미 모든 시장에서 거품이 거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도시고 아무리 큰 도시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낡고 오래된 구축보다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 신축이 또 어떤 기존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들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거기에 한정적인 수요가 이동을 하는 형태인 거죠. 대전 뭐 이런 데도 보면 대전의 구시가지에도 워낙 좋은 집들이 있지만 너무 낡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뭐 택지 개발지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뭐 이제 어떤 주요 시설들이 이전을 하고 왜냐면 기존의 지역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더 새로 넓은데 도로도 더 잘 내놓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좋으니까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이전되는 형태. 이게 이제 지방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유는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여기에 전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글로 이동하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지역들은 쇠락하고 쇠락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면 어떤 사업성이 나오죠. 그러면 예전에 어떤 중심지였던 데를 다시 이제 조금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개발이 붐이 불고 거기가 또 좋아지면 또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게 현실화되기 전에 너무 기대 가치가 높고 막 이러니까 그 과정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근데 서울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너무 큰 화랑을 겪었고 굉장히 장기간 보통은 이제 사이클을 겪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소강됐
상태를 거쳤다가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치는데 유례 없는 장기와 누린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지는 모습을 못 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21년, 22, 23 사이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떨어졌죠, 많이. 그리고 서울도 이제 되게 나눠지잖아요. 지금 언급되는 게 강남 3구, 그다음 마용성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목동, 뭐 이런데 이런 특정 지역들 말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오르고 있나요? 안 팔리고 있죠. 뭐 노도강 이런 데도 뭐 노원구의 아파트가 4억 7천 하던 게 5억이 됐다. 이거 오른 건가요? 호가가 5억이 된 거죠. 4억 7천에 팔렸던 거. 이거 8억에 팔렸던 거잖아요. 영끌 때.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 지역들이 태반인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똘똘한 한 채 뭐 강남 3구, 뭐 강남 3구가 안 되니까 뭐 준 강남 3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 과열시키고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고가고 그렇죠. 3%만 움직이는 시장이고 또 기업이 공급하는 물건 말고도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물건이 있는 시장에서 이 물건이 잘 팔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소화가 되려면 계속 시장은 뜨겁다고 해야 누군가 무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방에는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전국 쪽 미분양 주택 좀 어떤 상황이고 이게 건설사의 위기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사실 이게 미분양이랑 건설사 위기랑 금융 시스템 리스크 얘기가 뭐 23년에도 나왔던 거고 24년에도 나왔던 거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25년 나와도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느끼기에. 계속 이야기는 듣는데 뭐 터지는 건 없으니까 크게. 일단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채가 넘어갔고 중공호가 2만 채, 2만 5천 채 뭐 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계 추산은 10만 채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 자본으로 계속 비용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지었다면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빌려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빌려준 기관들은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겠죠. 아니면 이자를 꼬박꼬박 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이자를 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안 들어와 주는 거죠. 신용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롯데에서 회사채 발행 1,100억 규모 발행했는데 0이었잖아요. 뭐 공모했는데 그만큼 이 시장이 5%짜리였거든요. 네. 이런데도 지금 자금을 안 빌려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의 위기가 있고 그 유동성의 위기가 있는 사람이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을까요? 못 내겠죠. 못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늘어나고 그 연체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PF 부실에 의한 연체가 20% 가까이 되고 또 기업 대출에 대한 연체가 14%, 그다음에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가 5%. 이 정도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어떤 시스템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분산 수단을 쌓아놓고 있어요. 1금융권 그 연체율은 0.36% 정도 되거든요. 0.36% 수치적으로 엄청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증가세가 가파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1금융에서 돈을 빌려 쓴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자산도 있고 또 은행이 그냥 돈 빌려줄 때 신용만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빌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체크해가지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매출, 소득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깐깐하게 따져가지고 빌려준 사람들인데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빚에 대한 무게감,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옛날보다 늘어났다. 그렇죠. 그리고 1금융 제도권화에서 빌린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빌리는 사람 또는 여기서信用이 안 돼서 하단으로 간 2금융권에 자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더 많은 연체를 지금 보이고 있다. 돈을 못 갖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통해서 탕감해주고 이자 유예해주고 뭐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고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가 22년 말에 터졌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그리고 둔촌주공 PF의 위기, 어떤 자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황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풀고 뭔가 정부가 보증서 가지고 대출 가능하게 해줬고 정부가 체한펀드, 정말 위기의 상황에 투입돼서 쓰여져야 되는 돈을 건설사의 위기에 쓰겠다라는 상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시중에 우리 은행들 참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던 시장이거든요. 이런 위기들이 그러면 사라졌을까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PF 정리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 PF의 정리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공매 물건 중에 나온 것 중에 강남권 물건도 엄청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강남의 물건 한 채당 200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지으려고 계획했던 물건인데 공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논현동인가 어디 땅 입찰가가 200억이에요? 이거는? 강남의 아파트가 100억 한다면서요. 100억 아파트 두 채면은 여기에 수십 채를 질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팔리는 시장이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매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처분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뭐 지금 모 건설사가 보증을 한 사업장도 이제 공매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9차례나 유찰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금액 좀 그만 낮춰달라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낮아지면 자기들의 손실폭이 커지고 그 손실폭이 커지면 그거에 대한 손실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데 그 흡수 능력들이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있고 또 그러면 회사가 갚지 못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갚지 못하면 그 부실은 이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의 손실로 확정된 거를 이제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연체율 관리도 하라. 연체율도 뭐 지금 9%대 연체율을 6% 연내까지 6%로 떨어뜨려라. 이게 저축은행에 떨어지는 오더거든요. 뭐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저축은행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부실 채권의 비중이 5대 잠깐만 막 얘기가 많아지는데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 저축은행도 뭐 10% 넘어가는 데가 있고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격인 저축은행들 중에서도 지금 NPL 비중이 14%, NH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이게 높은 데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저축은행들 15%, 20% 엄청 많아요. 부실화된 채권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그럼 손실로 털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금융규제상의 건전성 지표를 맞출 수 있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자본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거고 거기에 더 모회사가 있어서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생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망하겠죠. 팔리거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금융권은 괜찮겠지만 2금융권은 뭔가 좀 터지는 은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1금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워낙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했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체율 지금 이만큼 늘어난 거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덜할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1금융권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는 이제 나라의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IMF 때 많이 넘어가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전혀 어떤 손실이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실을 낸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1차적인 뭐 시행사 책임 못 져서 나자빠졌죠. 시공사 안 돼서 지금 뭐 구조조정하고 아니면은 파산하고 막 우리 올해 들어서도 지금 40개 정도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못 갚는 사람은 망하고 망해서 남은 빚을 같이 책임져 주기로 한 회사들도 망하고 또 그거를 빌려준 은행들도 이제 힘들어하고 그럼 여기에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그 손실의 폭이 1금융이 참여했던 수준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빠지면 그만큼 이제 손실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오늘 간평사님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지금 거품이고 비찬치는 끝났고 지금 더 사줄 여력이 없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집값 상승이 멈추거나 하라고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이야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은 늘 상식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망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더 계속 오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를 꺼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심리가 꺼지는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액션이 필요하다. 그럼 정부의 정책들이 그런 걸 꺼트릴 수 있다고 좀 전망하시는 편인가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이 경착륙이 너무 심할까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저한테도 그럼 이런 상황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거고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니까 뭐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내일이면 뭐 얼마 갈 거니까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내일 못 팔고 쭉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소규모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전부와 또 내 미래의 30년을 저당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런 어떤 상식적이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걸 간과한 채 그런 선택을 과감하게 할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대출에 대한 감당 부분이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집값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다 개인이 갖고 계세요.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 아니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 자체가 어떤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 하면 지금과 같은 불장이라고 할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회가 많이 펼쳐지고 있고 수요가 제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유주택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고 시장의 어떤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이미 많이 반값 정도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 그럼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금 정도도 과거에 비해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지역에는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열됐다라고 얘기하고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 시장 자체는 일반인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50억짜리 집 사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상위 1% 순자산이 33억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장이다 보니까 그 과열에 제외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일정 부분 가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감당 가능한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그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위해서 좀 고려할 지표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또 팁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것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해요. 이런 말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자산의 70%가 집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 한 번이 사실은 어떤 순간이 그냥 사냐 마냐의 결정인 건데 그 몇 년 이후에 자산 격차를 크게 벌리더라고. 너무 크게. 그러니까 그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고 아직도 그 집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집을 내가 지금 많이들 이제 꿈꾸는 게 제 또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들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뭐 결혼식 때 자금을 얼마 해주 간평사님이 동안이셔서 그렇지 나이가 좀 있으신 편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은퇴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대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제 여기서 판 돈으로 지금 얼마 한다니까 이 자금을 기준으로 여기서 얼마를 누굴 주고 본인은 약간 이제 서울이었으면 경기도로 살짝 빠지고. 그렇죠. 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지역에 계속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이자를 내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탈출은 저는 지능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그렇죠. 또 이거 하고 저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부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 매입하는 정책들 발표했었는데 이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는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면 일정 부분은 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난 후에 자금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사라질 거거든요. 몇 채 사준다고 했었죠?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사실 전체적인 어떤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전반적인 시장을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기업을 살리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태영건설 같은 경우 굉장히 선명한 선택을 한 거죠. 제일 먼저 손들어서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적으로 살려야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이제 후순위가 됐을 때 과연 그만큼의 여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꼭 핵심적인 곳에만 살릴 수 있는 곳 이제 뭐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돈을 투여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가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일 텐데 이런 변화가 앞으로 주택시장에 어떤 좀 구조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때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전세 제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데 이유가 이제 양쪽의 니즈가 맞아서 그 하나는 갭 투자일 거고 갭 투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다른 나라는 이런 갭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체의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의 본질이고. 우리나라는 시세 차익이 중요하니까 갭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갭 투자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는 이 시장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유지가 됐던 건데 갭 투자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전세는 실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리 우리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 지역을 수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돼야지 전세를 주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그 가격은 그래서 조금씩 소득 수준이 좋아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완만하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일정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주변에 신축 단지가 입주한다거나 이러면 과도하게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주변에 이제 뭐 어떤 임대차 3법 같이 어떤 이슈가 있었던 이런 시기, 뭐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는 시기, 뭐 이런 시기에는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는 완만한 상승세, 이게 전세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세가율이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는 80% 수준, 네. 지방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네. 매매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큰 시세 차익이 없을 것 같으니 지금 사용 가치랑 거의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도 1억, 매매를 해도 뭐 1억, 1억 1천, 뭐 이런 거죠. 지방의 아파트들 이런 경우가 많았고,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한 80% 수준. 그리고 나중에 좀 이제 소득 수준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가격이 좀 꾸준히 오를 거야라고 기대가 있으니까 한 80% 정도의 사용 가치 플러스 미래에 대한 기대이익 20%. 이래서 그 정도의 가격 매매가 전세가율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는 한 70%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30%예요. 이 얘기는 예전에는 전세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전세가 말고 내가 넣어야 되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30%, 40%. 갭 투자가 어렵죠. 갭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세제도라는 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사람과 월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 갭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은 전세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유지는 되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집들의 전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집을 보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을 빼주고 월세를 돌리려고 해도 빼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전세로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과거처럼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전세제도가 끊임없이 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이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죠. 간패사님은 이제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지랑 앞으로 부동산 불패,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아마 전국적인 부동산 불패라기보다는 서울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이제 패닉 바잉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믿음이 붕괴될 때 우리 사회가 맞이할 뭐 심리적이나 경제적 충격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불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 불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 된다는 건 이제 가치인 거고, 네, 그거 가치. 말고요. 저는 그냥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유지되기 어렵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이 붕괴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충격을 좀 맞이할까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기억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게 현대사회의 특성이에요. 맞아요. 22년도 고금리의 시기에 둔촌주공의 미분양 사태가 났을 때 둔촌주공 미분양 당시에 헬리오시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분양이 난 거였거든요. 이 얘기는 실질적인 수요 자체가 이 가격을 받쳐줄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온갖 정책을 통해서 당장 12월이면 되팔 수 있다, 대출도 해주겠다, 누구 나와서 분양받아라, 이렇게 물건을 팔았던 시장인데 지금 뭐 어떤 게 30억에 팔렸다, 호가가 30억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때의 가격과 그때의 어떤 시장 상황, 실질적으로 수요가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은 까맣게 잊어버린 지 지금 그렇다고 믿고 있잖아요. 서울 부동산 불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패의 신화를 끝까지 믿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실질적으로 그걸 사줄 수 없는 수요가 많은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누구도 부동산 불패를 얘기하지 않죠.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 게, 지금 지방은 이제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전국적과 그 다음에 서울에 이게 집값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상향했던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이 우상향했고 지방은 이제 좀 하락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서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인 하향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몇 년 동안은 버블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확실히 서울에는 인구가 뭐 다른 전국적으로 줄어들어도 서울로 몰려들기 때문에 결국 서울은 어쨌든 우상향은 한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자산의 축적이나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잃었다라는 것, 이게 경험적인 측면인데, 그렇죠.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의 과정이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흙 파먹고 살던 시절 정말 그 시기에서 비약적인 눈부신 발전을 거친 나라거든요. 그만큼 경제의 성장 속도가 가팔랐던 시기였고 그로 인한 어떤 자산의 상승 이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냥 내 집 마련을 했던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누구는 여기 집을 사서 돈을 그렇죠. 벌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기에는 폭발적으로 청소년기에 막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그렇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 하죠. 현상 유지만 해도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 과거의 어떤 그 영광과 과거의 어떤 그 경험에 기대서 또 어떤 특정 시기의 과열을 거치면서 이게 영원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에는 동력이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빚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남아있다. 그럼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되면 결국엔 빚독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나라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부채의 한계 상황을 계속 끌어가면서 집값의 거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제 조정의 시간이 반드시 올 거고. 네, 조정의 시간 오고 그 이유는요? 조정의 시간, 그러니까 조정이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회복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뭐 우리 국민의 특성상 정말 잘 해결해서 이 충격에 대한 흡수를 잘 해내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그 과정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 정도 안에 끝난다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하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일본처럼 되면 다행이죠. 왜냐? 그 충격을 흡수해내고 결국에는 성장은 좀 덜하고 정체가 됐지만 그 어떤 완전히 후진국으로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좀 더 혼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강평사님 말씀대로면 내 집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금이 최고죠, 지금. 아, 지금 현금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강평사님은 내 집에 안 살고 계신가요? 저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어쨌든 그러면 지금은 내 집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팔 수 있다면 좋은 가에 팔 수 있다면 팔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조정기 온다고 하셨으니까 조정기 왔을 때 사는 것도 별로 추천하시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집을 아예 다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집, 내가 사용하면서 충분한 효용을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사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현금을 갖고 있어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집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도 아니었고 그냥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사람이라면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현금 갖고 있으라고 하셔서 그러면 자산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이 아니라면 다른 투자처나 방법은 그거는 이제 다른 초대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혹시 있을까봐 문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처분해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하는 그런 똘똘 한 채 아니면 올인 전략이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겠네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혹시나 투자 기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있다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아파트에만 국한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조정과 어떤 침체 국면을 많이 거친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본질적인 특성, 어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임대소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그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에 이슈 생기면 강평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님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